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16일이었죠? 네, 16일 날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아주 힘들었는데, 네, 17, 18일 이틀 동안 쉬면서 좀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다 나서 가는 것. 자, 이제 우리가 공부한 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회계의 개정 과목 회계로 넘어왔는데, 우리가 개정 과목 회계에서 재무상태표에 지금 자산을 공부하고 있는 거고요. 자산에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는데,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동자산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유동자산을. 네. 그래서 유동자산 중에서도 지금 당좌자산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유동자산 중에서도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서 당좌자산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당좌자산이라는 것은 판매를 하지 않고도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 이것이 당좌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좌자산을 시작할 때 맨 먼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개정 과목에는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그리고 이 현금성 자산이라는 것은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금융상품들은 전부 다 현금성 자산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라는 것은 통합계정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네, 묶어가지고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그리고 취득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통으로 묶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통합계정 과목을 보고식 재무상태표에서는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현금과 관련해서 현금 실제 현금과 장부상 현금의 차이가 있을 때는 우리가 현금 과부족이라는 임시계정을 쓰는 방법이 있는데, 결산일까지 밝혀지지 않으면 어떻게 과잉한 것은 자비고 부족했던 것은 잡손실로 처리한다. 그리고 이제 단기 금융상품이라는 것은 1년짜리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그 다음에 다른 기타 금융상품들로서 CD나 CFA, RP, CP와 같은 단기 금융상품들 만기가 1년 이내인 것들을 우리가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한다. 그 단기 금융상품에 이어서 우리가 단기 금융상품이기도 한 이거 단기 매매증권은 단기 투자자산이라고 하는 게 더 옳은 표현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른 금융상품이기도 하지만 이거 주식이니까 이제 금융상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주식이나 채권은 보통 유가증권으로 분류하니까 이런 CD나 1년짜리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처럼 단기 금융상품이라기 하기보다는 단기 매매증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의 투자자산이다. 원래 투자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앞에 단기자가 붙잖아요. 그러면 단기 투자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 매매증권을 말이죠, 단기 투자자산이라고도 한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굉장히 강조했죠. FX 1급 시험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개정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취득시, 평가시, 그 다음에 처분시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가, 즉 분계를 어떻게 하는가, 이거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을 묶어서 매출 채권이라 한다. 매출 채권 굉장히 중요한 개정 과목인데, 매출 채권에는 개정 과목이 두 개밖에 없어요.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 그래서 외상 매출금은 간단히 이렇게 외상 매출 시 회계 처리와 외상 대금을 회수했을 때 회계 처리 두 개로 정리했고, 받으러움은 이제 어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해서 약속어음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고요. 약속어음이라는 것은 보통
종이어음을 지금은 약속어음이라 하고, 최근에는 이제 분실이라든가 이런 도난이라든가 이런 방지를 위해서 전자로 어음을 발행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전자어음과 약속어음을 분리해서 쓰고 있어요. 우리 회계 처리할 때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약속어음은 우리가 실무에서 하는 전자어음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같다. 다만 우리가 아날로그 방식으로 발행하고 주고받는 어음을 약속어음이라고 지금도 부르고, 전자식으로 이메일식으로 이렇게 발행하고 주고받는 것을 우리가 전자어음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받을어음이라는 것은 약속어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발행한 것이 아니라 타인이 발행을 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음을 받을어음이라고. 그래서 보관이라는 것은 바로 어음을 받았다는 의미인데, 우리가 상품이나 제품을 매출하고 약속어음을 수령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뭐냐? 차변의 받을어음이라는 매출채권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시오. 그러면 대변은 왜 받았느냐? 상품을 팔아서 받았습니다. 상품 매출은 수익, 받을어음은 자산. 그래서 차변의 받을어음은 자산 증가, 대변의 상품 매출은 수익 발생. 이러한 결합관계로 거래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뭐냐? 어음을 왜 받았느냐에 따라서 받을어음이 될 수가 있고 미수금이 될 수가 있어요. 네, 미수금도 받을 돈이고 받을어음도 받을 돈입니다. 그런데 미수금이라는 것은 이 어음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받을어음이라고 안 하고, 받을어음이라는 건 그 종이에 작성되어 있는 그 어음을 인식해서 받을어음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 받을어음이냐? 지금 여기서 예시로 제시한 대로 반드시 상품이나 제품을 매출하고 받은 어음만 받을어음이에요.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만약에 NC백화점이 여기 이제 매장을 직접 직영으로 다 운영을 한다면, 저기 있는 매장에 있는 만약에 가구를 팔았다, 만약에 가구 매장이 있으면, 그러면 그 가구를 거래처에다 판매하고 거래처에서 어음을 발행해 가지고 대금을, 만약에 가구 80만 원짜리가 있는데 80만 원짜리 어음을 발행해서, 우리 회사가 만약에 우리가 회사라 치고 저기 앞에 있는 백화점에 가가지고 80만 원어치 가구를 샀어요. 근데 내가 현금이 없어. 근데 외상으로 좀 하자 그러니까 거기 사장님이 처음 거래고 하는데 외상보다는 어음을 좀 발행해 줄 수 있나요? 네, 약속어음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어음을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외상하는 것보다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어음이라도 받아놓으면 더 든든하죠. 예. 말로 내가 다음 달 말일에 주겠습니다 이런 것보다도 내가 다음 달 말일에 얼마를 어느 은행에서 지급하겠습니다. 예, 우리 회사 은행 계좌에 잔액이 있을 테니까 이 어음을 제시하고 찾아가시오 하고 약속해 주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해달라면 해줘야지. 그래서 해줬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NC백화점은 그것을 받을어음으로 처리해요. 왜냐? 상품을 팔고 어음을 받았으니까. 상품을 팔고 어음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저희 학원의 영업은 이 교육이 영업이죠. 교육 서비스업이라고 그래요. 교육 서비스업. 그런데 우리 학원에서 사용하던 버스가 있다고 하면 통학용 버스. 예. 근데 그 통학용 버스를 제가 필요가 없어가지고 처분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천 중고차라는 주식회사 이천 중고차라는 회사가 있다고 볼까요? 그래가지고 이천 중고차에다가 이 버스를 처분하는데 얼마입니까? 이게 400만 원을 주겠다 그래서 그럼 가져가세요. 이거 가져갔더니 거기에서 현금은 없으니까 역시 2달짜리 어음으로 발행을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해서 저희가 받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원이 회사라는 거고, 우리 학원에서 회계 처리할 때는 그것을 받으러움으로 기록 안 해요. 미수금. NC백화점이 매장에 있는 상품을 팔고 받으러움은 받으러움.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를 팔고 대가로 받은 받으러움은 받으러움이 아니라 어음은 받았지만 회계 처리는 미수금으로 한다 이겁니다. 왜? 매출 채권이 아니에요. 매출 채권이라는 말은 우리 저 위에 보면 매출 채권이라고 딱 되어 있죠. 말 그대로 매출액. 매출을 하고 발생한 채권이어야 그게 매출 채권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회계 공부 조금 한 사람도 잘 모르는 사람 실제로 있어요. 예. 어음을 받으면 다 받으러 옵니다.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매출 채권이 왜 매출 채권이냐? 매출. 우리가 매출은 아까 말씀드린 학원에서 통학용 버스 팔고서 그걸 매출이라고 그러나요? 그건 처분이라고 그래. 사용하지 않는 유형자산을 매각했다. 처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그거를 매출했다고 표현하는 거죠. 매출하고 처분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제품 매장에서 저런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를 팔았을 때는 오늘 매출을 얼마 올렸다 그래요. 오늘 매출이 얼마다. 그런데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전자제품 매장에서 그 운반용 트럭이 있었는데 트럭이 낡아서 팔았어요. 그걸 매출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매각했다. 필요 없는 자산을 처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시겠죠? 받으러움. 네. 그것만 받으러움입니다. 자, 그래서 어음을 받았을 때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어요. 예, 제가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7월달인가 강의에서 동영상으로 여러분 들려드렸는데 그때 강의는 똑같지만 그래도 또 다르죠. 자, 추심이라고. 추심이라는 건 뭐냐면 어음이 만기가 되면은요 이 어음을 제시한 사람 발행인이 주겠다는 은행이 있습니다. 그 은행에다가 돈 달라고 제시하는 것이 추심입니다. 그래서 은행에다가 돈을 달라고 제시하는 것이 추심인데 그걸 추심 의뢰라 하고요. 이 추심 시 추심 관련 수수료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 수수료는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어음이 200만 원짜리였다라고 한다면 받으러움이 대변에 200만 원 이제 자산이 감소하게 되겠고요. 당좌예금에 들어오는 것은 수수료 뺀 돈이 들어오겠죠. 은행에서 수수료를 차감하고 만약에 수수료가 10,000원이었다 그러면 199만 원만 입금을 시켜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그 10,000원을 수수료 비용으로 비용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 비용은 판매 관리비 수수료 비용이라는 개념 과목을 찾아서 처리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수수료 비용이 두 번째 나오는데 요 앞에서 그 단기 매매증권을 취득할 때 매매증권 취득 시의 수수료는 그것도 역시 수수료 비용인데 그거는 900번대 영업의 비용이다. 기억나시죠? 네. 이거는 왜 판매 관리비냐? 이 어음 때문에 발생한 비용인데 이 어음이 매출이다. 매출. 어음을 왜 받았어요? 매출로 해서 받았죠? 그걸로 인했기 때문에 이거는 판매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단기 매매증권은 왜 샀어요? 단기 투자하려고 산 거예요. 단기 투자 목적 때문에 발생한 비용은 판매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영업 외 비용으로 구분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과 수익이 말이죠. 영업 비용과 영업의 비용. 그래서 영업 비용이 바로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영업의 비용은 이제 나중에 뒤에서 여러 가지. 아까 단기 매매증권 취득 시의 수수료 비용이 영업의 비용이 왜 영업의 비용인가를 여러분이 이해했듯이 이제 여러 가지가 더 나올 거고. 수익도 이런 상품 매출 이런 건 영업 수익. 그래서 영업의 수익도 꽤 있긴 합니다. 자, 만기 추심.
만기시 회계 처리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늘 여기 배서 양도부터 할 차례죠. 자, 배서라는 것은 우리가 그 어음에는 뒷면을 우리가 뒷면이 있어요. 그때 이제 여러분 앞 시간에서 샘플 본 거는 이제 앞면을 보셨잖아요. 앞면을. 그래서 이제 어음에는 또 뒷면이 있는데 그 뒤에다가 이렇게 서명할 수 있는 양식이 한 3칸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음의 뒤에다가 여기 뒷면에다가 서명하고 양도하게 되면은 받으러 음계정 대변에 회계 처리한다 이 말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 약속어음의 앞면을 보면요. 귀하 또는 귀하의 지시인에게 위 금액을 지정한 장소에서 지급하겠습니다라고 그게 문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귀하 또는 귀하의 지시인에게. 그러면 이제 제가 만약에 저쪽 NC백화점에다가 지급한 그 받으러음을 NC백화점의 회사에서 가지고 있다가 또 NC에서도 상품을 또 사오는데 제가 발행한 어음을 상품을 사오는데 그 사람이 쓸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배서양도입니다. 배서양도. 그래서 뭐 남대문 시장에 그 상품을 남대문 시장에 만약에 무슨 상회에다가 그걸 사용을 했다. 그러면은 여기 NC 이천 지점 사장이 뒤에다가 남대문 시장에 무슨 회사에 지급하라고 뒤에다가 서명을 해요. 그러면은 발행인인 나는 그 사람에게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배서양도. 받으러음을 뒷면에 배서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한다 이겁니다. 자, 받으러음이 지금 이거는 대변에 가는 것은 어음을 이제 은행에다가 제시해서 돈을 받기 위해서 대변에 간 거고 이번에 대변에 가는 것은 은행에다가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가 다른 대금을 결제하려고 지급한 거죠. 예, 똑같이 대변에 가요. 근데 차변에 오는 것은 외상매입금을 갚기 위해서 만약에 지불했다. 그러면 차변이 외상매입금. 자, 외상매입금이라는 게 이제 부채에서 배울 겁니다. 매입 채무에서. 부채예요, 부채. 꼭 외상매입금만 받기 위해서 받으러음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겠죠. 만약에 상품을 매입하고 받으러음을 줬다. 그러면 외상매입금 대신에 상품이라는 계정과목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자, 배서양도시 회계처리 받으러음 대변에 간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고 차변에 오는 것은 왜 주었느냐를 생각하면 돼요. 부채를 지금처럼 이 경우는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를 갚기 위해서 배서양도했다. 그러면 차변의 외상매입금이요. 상품을 매입하기 위해서 지불했다. 그러면 상품이요. 네, 그것이 달라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어음은 할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할인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 요즘은 잘 안 쓰는 것 같은데요. 어음을 깡을 한다는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네, 어음 깡. 할인한다는 뜻입니다. 만기까지 어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200만 원이 되는 건데 만기까지 가지고 있을 형편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예, 우리 회사가 현금이 지금 필요한데 받아놓은 어음은 있지만 현금이 없어. 그러면은 이 어음을 빨리 현금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만약에 만기가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았다 그러면 미리 한 달 전에 현금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은행에다가 미리 갖다 주고 이걸 현금으로 좀 미리 좀 해달라고 한다. 땡겨 달라고 그래야 돼. 그러면 한 달치 이자를 빼고 줍니다. 그걸 우리가 할인료. 자, 한번 내용을 읽어볼까요? 받으러음의 만기가 되기 전에 은행에 배서양도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우리가 할인이라 한다. 할인료는 계정과목을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하는 영업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시오. 이렇게. 예. 그리고 역시 이것도 은행에다가 처분하는 거기 때문에
받으러 계정은 대변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변에 받으러 200만 원. 자, 우리 회사 당좌 예금에 입금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200만 원이 다 입금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달 기간이 남았으면 한 달치 할인료 이자 계산해. 그래서 만약에 5만 원이다 한 달치가, 그러면은 5만 원을 뺀 나머지 돈만 당좌 예금에 자산 증가하고 나머지는 할인료를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한다. 매출채권 처분 손실. 네, 매출채권 처분 손실 계정 과목이 좀 어렵죠. 많이 틀려요. 네, 할인 문제를 내면 우리 이제 회계 처음 공부할 때 이것저것 계정 과목을 정리하고 암기할 것도 많으니까 다른 건 다 입에 익었는데 이게 잘 안 익어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 네, 잘 기억하십시오. 네, 할인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한다. 이건 영업의 비용이겠죠, 이것도? 예. 아까 저기 수수료는 판매관리비인데요. 왜 여기는 갑자기 영업의 비용이 되죠? 정상적이지 않아요. 예. 이거는 원래 만기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 처리인데 만기까지 가지고 있지만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그건 판매관리. 이거는 중도에 처분했기 때문에 이거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할인료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걱정할 거 없어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영업의 비용이다. 이론 시험, 필기 시험에서는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만 실기할 때는 이런 건 중요하거든요. 실기할 때는 수수료 비용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전표를 이제 그 도전 프로그램에다 입력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비용 발생 차변에 수수하고 엔터 치면 수수료 비용이 쭉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 개가 또 800번째도 뜨고 900번째도 뜨고 그때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고 이런 거는. 근데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그런 고민은 없어요. 왜냐? 이거는 아예 판매관리비 쪽에 없어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영업의 비용밖에 없으니까 골라야 되는 문제 고민은 없는데 그거보다는 이걸 미리 저 개정 과목을 떠올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개정 과목을 매출채권 처분 손실을 완벽하게 알아야 되느냐? 두 자만 떠올리면 되거든요. 예, 여러분이 이제 실무 해보시면 알지만 매출 이렇게 떠오르거나 뭐 처분 뭐였어? 처분, 손실 아니면 채권 이렇게 저기 있는 개정 과목 중에 두 자만 떠올리면 돼요. 두 자만 떠올리면 두 자만 입력하고 엔터 치면 그 두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개정 과목을 다 보여준다고. 거기서 이제 골라보면 생각이 납니다. 전혀 생각이 안 나면 이제 고민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개정 과목 외우는 거에 대해서 완벽한 이름까지는 모르더라도 일부 단어만 생각이 나도 찾아서 처리할 수 있다. 아십시오? 자, 할인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 비용 발생으로 처리하고 할인이라는 것이 있다. 기업이 현금 사정이 좋다면 어음을 굳이 할인할 필요가 없겠죠. 예.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다 내 돈인데 할인하면 은행에다가 이자 줘야 되잖아요. 예. 자기 돈 있는 사람이 은행에 이자 돈 쓸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대개 자금 운영이 원활하지 않을 때 할인을 하는 것입니다. 예, 주로 이제 이제 지금 사정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잘 알고 지내는 그 동생들이 이 건설업, 아파트, 연립주택 이런 거 지을 때 거기 창호 사업이라고 그러죠. 이 창호 사업을 하는 동생들이 좀 있었는데 상당히 오래전인데 그때는 하여튼 이 건설업자들 사업자들이 현금으로 주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자들이 제일 고민이 그거예요. 자기네들은 현금을 주고 사와야 돼요. 예, 공사를 하려면은 무슨 남선 알미늄이다 그러면 남선 알미늄에서 샷시 사와야 되잖아요. 시공업자들은 현금 주고 사와야 돼. 그리고 인부를 쓰잖아요. 현금 줘야 돼. 예, 인부들 보고 돈 받아서 나중에 2달 후에 줄게 그러면 일 안 나와요. 사업자는. 그러면 이제
만약에 S건설에서 뭐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이제 공사를 맡아서 해요. 예. 예, 대금은 어음으로 줘요. 예, 만약에 6개월 정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해주긴 돈을 정산을 해주긴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현금으로 딱딱 주면 좋은데 3개월짜리 길게는 6개월짜리 어음을 준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큰 회사 같으면 어음을 가서 은행에 가서 할인을 해도 할인료를 조금만 받아요. 왜? 부도가 날 확률이 제로니까. 뭐 큰 건설회사. 근데 연립 같은 거 짓는 이 조그만한 그 지역에 있는 건설회사 있잖아요. 그런 건설회사는 가서 은행에 가서 할인해 달라고 그러면 이 회사 신용도를 몰라. 이 회사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회사고 신용이 어떤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자를 몽땅 받아요. 그러니까 자금난을 뭡니까 겪을 수가 있죠. 자기는 이렇게 현금으로 다 결제하고 인건비고 재료비 돈을 받는 것은 어음으로 받고 그러니까 이게 남는 게 아니야. 이게 공사에서 얼마 남게 남았는데 금융비용 계산을 못 하는 거예요. 원가 계산을 잘 해봐야 돼. 금융비용 따져가지고 내가 이 지금 죽으라고 여름에 땀 흘리고 지금 일을 하는데 이게 지금 남는 장사하는 건가 뭔가. 근데 이제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랬어요. 건물도 사고 그러는 것 같았어요. 근데 나중에 한참 있다 보니까 나중에 많이 잘못되더라고요. 큰 금액 어음들이 부도를 맞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어음이라 하는 것은 좀 위험한 결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에 우리가 어음을 주고받지 않는 그런 거래 풍토가 있었어요. 그리고 막 정부에서도 대기업들 그 하청업자들에게 어음 결제하지 말라고 강제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도라는 건 뭐냐면 어음을 받았는데 지급 거절을 받거나 아니면 만기가 되기 전에 이미 그 회사가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 회사는 지금 그 회사 어음을 앞으로 지금 만기가 한 3개월 남았는데 오늘 신문에 난 거야. 그 회사가 망했다. 아니면 동네 건설회사 같으면 소문이 난 거야. 그 사람 망해가지고 어디 필리핀으로 어디 도망갔대더라. 뭐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돈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속어음은 이런 부도의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대변의 받으러음이 되고요. 차변에는 임시 계정인 부도어음과 수표라는 계정으로 이거 대체를 시켜놔요. 그래가지고 부도어음과 수표로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부도가 났다고 해서 이걸 못 받는 걸로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최대한 연락을 취해보고 뒷조사를 해보든지 사람을 사서라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습니다. 그 채권을 또 받아주는 회사들이 생겨요. 우리나라가 그 IMF라는 그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많은 회사들이 생겼거든요. 과거에 없었던 회사. 채권 회수해주는 회사들. 크게 생긴 회사도 있고요. 막 깡패 동원해가지고 하는 그런 불법적인 그런 채권 회수 회사 말고 합법적으로 왜냐하면 금융기관에 1금융이나 제2금융기관에서도 이렇게 부실한 업체들이나 가게가 파탄되는 것이 많으니까 이 불량 채권들이 엄청 많아져요. 이게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1,000만 원짜리 채권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막 100만 원, 10만 원에 파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다가 채권 추심 회사에다가. 그러면 그 회사가 1,000만 원짜리 채권을 만약에 100만 원을 샀다면 10분의 1에 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산 회사는 200만 원만 받아도 100만 원 남잖아요. 그 받을 권리를 내가 샀으니까 그 어음을 발행하는 회사를 찾아가가지고 아니면 필리핀으로 도망갔다 그러면 필리핀 도망간 데를 추적을 해서 어떻게 해서 뭐 친척까지 막 어떻게 해가지고 하여튼 받아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큰 회사들이 지금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요 지금. 그런 금융으로 해서 이미 그 회사가 굉장히 커져 버렸어요. 예.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익이 많이 나니까. 예. 은행에서는 너무 그걸 그렇게 불량 채권으로 털어서 팔아버리고. 그 은행의 그런 부실들을 다 뭘로 메꿨죠? 우리가 그 금융 위기 해결하면서 국민 세금으로 다 메꾼 거예요. 국가 재정으로 다 메꿔줬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자, 그런 것들 생각이 나네요. 자, 어음 관련 거래, 이게 보관, 만기, 배서, 할인, 부도에 따른 회계 처리 방법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어음에 관해서도 FAT 1급에서 문제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매출 채권은요, 대손 관리를 해야 돼요. 예. 대손 관리. 그래서 결산할 때는 대손 충당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산할 때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계의 원리 앞쪽에서 1장에서인가 공부할 때 우리가 배우는, 우리가 하고 있는 재무회계에는 일부 추정치가 포함되어 있다 하면서 그때도 제가 대손이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 추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손이란 무엇인가? 매출 채권이, 여기서 매출 채권이라는 것은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움을 합쳐서 하는 말입니다. 매출 채권이 채무자의 파산 등의 이유로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대손이 발생했다고 한다. 네. 그러니까 대손이라는 것은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대손을 예측해 가지고 이런 설정을 해야 돼요. 대손 충당금. 자, 대손 충당금은 뭐라고 설명하느냐? 보고기간 말에, 예, 보고기간 말은 결산일이죠. 12월 31일.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등의 채권에 대한 회수 가능성을 검토하여 대손 예상액을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해야 한다. 대손 예상액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 그래서 결산일에 우리가 올해 사업을 해가지고 총 일으킨 현금 매출은 얼마고 외상으로 팔은 거, 어음 받은 거, 이게 다 집계가 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현금 받은 건 너 받은 거니까 다 정리가 끝난 거고, 아직 외상 중에 미수로 남아있는 회수되지 않은 외상 매출금하고 아직 어음이 만기가 안 된 것들, 결산일 시점으로 여기 보고기간 말 시점으로 그걸 가지고 이거 전부 회수 가능할까? 한번 검토해야 된다 이거예요. 12월 31일 기준으로 검토해가지고 야, 이거 못 받을 것 같다라는 것을 예상을 해내야 이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이제 그 회계의 질적 특성의 충실한 표현이라는 거에서도 이게 나오죠. 그렇죠. 회계 정보를 충실하게 표현해라 하는 거예요. 그냥 외상 매출금 받으러 오면 얼마? 이거 채권이기 때문에 못 받을 수 있는 거는 누가 알 수 있어요? 판매 담당자나 그 회사 경영자만이 알 수 있는 거죠. 예. 외부 사람들은 몰라요. 주주나 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 그 회사 내부 사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스스로 충실한 표현을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의 설정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출채권 잔액 비례법과 연령 분석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채권의 잔액 비례법이라는 것은 잔액에다가 일정한 율을 곱합니다. 예. 과거에 우리 회사가 과거 한 2, 3년 통계를 보니까 우리 회사 매출채권 잔액이 가령 1억이었다면 해마다 한 1,000만 원씩은 회수가 안 되더라. 그런 데이터가 있어, 과거에. 그러면
특별하게 영업관리에 무슨 그 큰 변화가 없는 한 다음에도 한 1%는 못 받을 확률이 있는 거죠. 그런 통계적 사실을 가지고 그냥 추정하는 거예요. 예. 잔액, 예. 매출채권 잔액이 1%는 우리 회사는 항상 못 받던데, 예. 이런 것이 이제 과거 데이터로 이제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일정하게 곱해서 대손해상액을 이렇게 구합니다. 기말 매출채권 곱하기 대손 설정률. 그래서 시험에서 뭐 1%다, 2%다 숫자를 줘요. 그러면 여러분 곱하기 하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연령 분석법이라는 건 뭐냐? 조금 더 세밀하게 좀 까보는 거죠. 예. 자, 매출채권의 발생 기간. 매출채권이 발생한 기간을 우리가 연령, 사람의 연령으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전 외상매출금하고 6개월이 된 외상매출금하고 1년짜리 외상매출금하고, 예. 못 받게 될 확률은 오래된 것일수록 못 받게 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누구인가 돈을 만약에 돈 거래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뭐 뭐 그런 뭐 다 받았겠지만은, 아무튼 우리가 돈을 빌려줬는데 약속을 어긴 지가 오래됐어 벌써. 그러면 받을 확률은 점점 더 어려워지죠.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매출채권의 발생 기간, 연령에 따라서 대손율을 다르게 적용해 가지고, 오래된 매출채권일수록 대손율을 높게 설정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것도 시험에 나올 때는요. 시험에 나올 때는 다 알려줘요. 12개월짜리는 4%, 10개월짜리는 뭐 3%, 6개월짜리는 2%, 뭐 3개월짜리는 1%다. 다 알려주니까 그 알려진 숫자로 대입해가지고 계산기만 잘 두들기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도 시험에 나오고 이렇게도 나옵니다. 연령별이라는 건 다 알려줘요. 얼마는 10개월짜리, 잔액 중에 얼마는 뭐 6개월짜리, 얼마는 4개월짜리 이렇게 알려주고, 대손율도 알려줘요. 몇 퍼센트 몇 퍼센트. 그러니까 곱하기만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잔액의 그 비율을 가지고 대손해상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회계 처리해야 돼요.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해서요. 기말에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보기가 말 대손예상액을 위해서 계산했죠. 두 가지 방법으로. 대손예상액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한다. 그러니까 대손상각비라는 건 비용입니다. 그래서 비용은 보다시피 밑에 지금 미리 보면은 차변에 옵니다. 대손상각비 차변에 오죠. 그리고 매출채권 잔액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 그러죠. 대손충당금을 매출채권 잔액에다가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 해서 대손충당금은 대변에 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손상각비는 메모장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손으로 쓰려고 하니까. 자, 아까 말씀드린 여기 있는 대손상각비는요.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죠. 그래서 판매관리비입니다. 대손상각비 요거는 판매관리비죠. 판매관리비.
판매관리비예요. 그래서 보고기간 말에 대손 예상액에서 기설정된 대손 충당금을 차감해가지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냐? 대손 예상액은 아까 잔액비례법이라든가 연령분석법으로 계산을 한다고 그랬죠? 그럼 그걸로 대손상각비가 아닌가요? 네, 그걸로 일단 계산을 해서 기설정된 대손 충당금을 뺀 나머지만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설정된 거라는 건 뭐냐? 우리가 사업을 올해부터 우리가 그 사업을 개시했다면 모르겠지만 과거부터 과거 뭐 10년 전부터 우리가 사업을 쭉 해왔다면 결산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해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에 설정해 놓은 대손 충당금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전기에 설정해 놓은 대손 충당금, 그것이 남아 있으면 그걸 뺀 나머지만 비용으로 설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금은 그러니까 차변에 이걸 비용으로 발생시키면, 판매관리비 비용으로 발생시키면 대변에 뭔가 기록해야 되잖아요. 이 대변에 오는 게 바로 대손 충당금이에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은 그럼 뭐냐? 매출 채권의 차감 계정이에요. 대손 충당금이란 매출 채권의 차감 계정이다. 네. 매출 채권의 차감 계정. 그래서 이 대손 충당금은요, 이처럼 대변에 기입을 하거나, 매출 채권이 자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우는 지금 외상매출금 받으러 오면 자산인데, 차감 계정이 있기 때문에 자산의 감소, 대변에 기입하거나 아니면 차변에 기입할 때는 숫자를 괄호 속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걸 음수로 표시하는 거예요. 차변에 기록했다 그러면 마이너스로 표시하고, 양수로 표시할 때는 대변에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대손 충당금 대변에 입력하면 돼요. 이것도 똑같죠. 똑같아. 보고기간 말 대손 예상액에서 기설정된 대손 충당금 차감하는 방식으로 대손 충당금을 계산하죠. 대손 예상액에서 기설정된 대손 충당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네, 여러분 자산에 대한 차감 계정이 이제 앞으로 이것저것 꽤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지금 첫 번째 나왔네요. 첫 번째 매출 채권의 차감 계정. 네, 대손 충당금. 그래서 자산을 감소시키는 계정 과목이에요. 자, 왜 감소시키느냐? 받을 수 없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손 충당금을 표시함으로써 외상매출금은 얼마지만 대손 충당금이 얼마니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건 얼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충당금 설정 방법은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액을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액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대손 예상액 빼기 기설정된 대손 충당금, 이게 그 말이죠? 예. 그래서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액을 가지고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라 이거예요. 차변에 대손 상각비 얼마, 대변에 대손 충당금 얼마,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데, 만약에 동그라미 2번은 뭐냐? 대손 예상액이 작아, 기설정된 금액이 더 많대네요. 예, 일반적으로 1번과 같은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전기에 너무 많이 대손을 너무 많이 예상을 했거나, 아니면 예상을 제대로 했지만 예상이 빗나가가지고 못 받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걸 다 회수했어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이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예. 그 금액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 예상액보다 충당금 이미 설정해 놓은 게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환입을 시켜야 돼요. 환입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대변에 설정했던 많은 것을 줄이려면 반대쪽 차변에 대손 충당금이 와야 됩니다. 그렇죠? 자, 대손 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할 때 대변에 설정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줄이려면 차변에 적어야죠. 줄이려는 금액만큼 더 많은 것만큼 차변에 적고, 그러면 대변에는 이건 또 뭐라고 기록하느냐?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는 개정 과목을 사용해요. 대손 충당금 환입. 네, 대손 충당금과 지금 대손 충당금 환입, 대손 삼각비. 예, 이거 지금 정리가 잘 돼야 돼요. 그러면 이 대손 충당금 환입은 그럼 뭐요 하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차감시키는 항목입니다. 네, 차감이 뭐예요? 빼준다는 거죠. 빼준다. 판매비와 관리비가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 환입은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때 우리가 비용 발생시키잖아요. 이때 비용 발생, 차변에 비용 발생시켰죠. 너무 많이 비용 발생시킨 거야. 그래서 올해는 이미 기간은 지나버렸지만 전기에 반영이 돼버렸죠. 그게. 그렇지만 당기의 판매관리비에서라도 이걸 빼주자. 예. 이걸 빼주자. 그래야 되겠죠? 대손삼각비에서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손삼각비가 없잖아요. 단기에. 단기에 대손 예상액이 있어야 대손삼각비를 발생시키는데 없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대손삼각비는 어디에 포함되는 개정과목이에요? 아까 판매관리비에 해당되는 개정과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냥 판매관리비 전체에서 빼주자. 그래서 대손 충당금의 환입은 판매관리비의 차감 개정입니다. 네, 이거 알아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기말에 대손이 예상되는 금액을 비용 처리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예, 우리는 밑에의 경우도 있습니다. 밑에 2번의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우리는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 예, 이게 일반적인 경우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해가 바뀌었어요. 이거 기말이었으니까 2019년 12월 31일 날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대손이 발생했다는 건 뭐예요? 2019년 결산은 이미 지나가지고 이제 받을 때가 됐는데 못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2020년이죠. 2020년. 자, 대손.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매출채권이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 불가능이 확정되었을 경우. 자, 위에 결산 때는 예상을 해본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받아야 되는 날 알아보니까 이 회사가 돈을 줄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정이 되면 대손이 발생했다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대손 충당금 잔액이 충분하면 대손 충당금과 상계하는 겁니다. 근데 잔액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대손 삼각비로 다시 또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에 너무나 대손 예상을 적게 했다면 부족할 것이고, 뭐가? 대손 충당금이. 적당히 잘 예상을 해놨다면 부족하지 않겠죠. 예. 만약에 예상을 잘못해가지고 너무 작게 해놨으면 단기의 대손 삼각비로 그냥 처리해라 이겁니다. 모자라는 것은.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지금 요 밑에 예제는 이겁니다. 자, 대손이 말이죠. 100만 원이 예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100만 원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고 대손 삼각비도 100만 원 비용 처리했습니다. 뭐 전기에 설정한 게 하나도 없어서 그냥 100만 원 다 설정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예상했던 대손이 발생했는데 100만 원만 난 게 아니라 150만 원의 대손이 발생했어요. 50만 원이 더 사고가 더 터진 거예요. 그러면 자, 못 받게 됐을 때 대변에 매출 채권이 옵니다. 여기서 매출 채권은 두 가지 계정 과목을 다 포함한 거예요. 외상 매출금 또는 받으름. 그러면 이 150만 원을 대손 처리할 때 자산 감소 대변에 기록하고 차변에 오는 것은 대손 충당금. 이럴 줄 알고 준비해 놨어. 대손 충당금. 이제 매출 채권 자산 감소 시켜버렸으니까 그것의 차감 개념인 100만 원은 있으면 안 되죠. 너 일로 와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털어내는 거예요. 차감 계정 이거 필요 없잖아요. 매출채권 차감 계정. 그래서 여기다가 100만 원을 여기다 기록하면 돼요. 150인데 장부상 100만 원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차감 계정은 없어졌죠. 매출채권 차감 계정 없어졌어요. 대손이 발생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50만 원 부족한 건 어떻게 한다? 아까 잔액이 없으면 대손 삼각비로 회계 처리한다. 그래서 여기다가 대손 삼각비 50만 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대손 발생 시 회계 처리. 근데 같은 대손 삼각비인데 여기서 대손 삼각비는 2020년도에 대손 삼각비. 2020년도. 여기서 대손 삼각비는 2019년도에 대손 삼각비. 만약에 2019년도에는 김 사장이 경영자였고 2020년도에는 박 사장이 경영자였다면 한번 따져볼까요? 이 박 사장 입장에서 요 50만 원은 조금 억울한 거예요. 박 사장의 과실이 아니거든요. 근데 박 사장 경영 성적표에 저기 50만 원이 비용으로 들어가네. 사고는 누가 냈어요? 그 전기에 낸 거예요. 그 전기의 매출액에 대해서 단기에 대손이 터진 거거든. 단기에 대손이. 그러면 이 회사는 회계 처리해야 돼. 뭐 같은 회사니까. 근데 경영자의 그 책임 경영자의 성과 차원에서 그 성적표로 본다면 이 박 사장 성적표에서는 조금 억울한 거다 이겁니다. 왜? 이 사람이 판매를 잘못해가지고 사고가 난 게 아닌데 박 사장 성적표에 비용으로 들어가잖아요. 자, 김 사장은 최대한 자기가 추정을 해서 예상을 해봤는데 100만 원만 잘못 못 받을 걸로 예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 사장도 최대한 비용 처리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잘 분석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손 충당금을 결산 때 설정하는 것이 신뢰성, 우리 회계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충실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한 신뢰성을 높이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도 여기에 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 수익과 비용의 대응의 원칙. 자, 무슨 얘기냐? 여기서 이제 김 사장이 경영진이었을 때의 매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매출액은 다 수익으로 잡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부실하게 많이 팔았는데 그거를 슬쩍 숨기고 마감을 해버렸다라고 하면은 그 위험 부담을 다 누가 떠나냐면 그 다음 경영진이 다 떠받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원래 여기서 난 수익에 대해서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거죠. 예. 여기서 너무 그 의욕적으로 매출을 하다 보니까 부실 거래처들을 많이 갖게 되었으므로 올해는 아마 전년도에 비해서 대손이 많이 날 거다. 네, 예상이 많이 된다 그러면 더 많이 잡아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우리 회계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회계가 왜 결산 때 이런 정리분계들, 대손 충당금의 설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잘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입니다. 네, 하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이 회계 실무를 공부하시면 훨씬 더 좀 재미있고 또 이해도 하기가 쉽고 그런 편이다. 자, 마지막에 이것만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 150만 원 못 받는 걸로 했습니다. 예, 아까 150만 원 대손 처리해 버렸어요. 그러면 매출채권 장부에서 이제 제로가 돼서 그 회사는 우리 회사하고 이제 거래가 끝나 버렸죠. 그런데 이런 일도 있는 거예요. 사람도 한번 뭐 우리가 사람이 사업을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예.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그래서 사업자가 재기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매출채권이 대손이 확정되었는데 그 사업자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가지고 다시 그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사업판에 다시 들어오면 다시 만나게 돼 있어요. 거래를 다시 해야 돼. 네. 그래서 거래를 다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거에 진 빚에 대해서 청산을 하고 들어와야죠. 예, 요거 우리가 150만 원 전기에 우리 부도가 나가지고 못 드렸는데 뭐 이제 사업 다시 시작하려니까 150만 원 갚겠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받아야죠. 그래서 이 다시 회수가 되면은요 차변에 만약에 보통예금으로 입금해줬다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 150만 원. 예.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현금 150만 원 이렇게 자산증가 잡습니다. 그러면 대변을 뭘로 하느냐? 대변을 매출채권 외상매출금을 받은 거니까 대변에 외상매출금 해야 되는데 이미 전기에 대손 처리해버렸어요. 그래서 외상매출금 잔액이 없어. 그 회사는 이제 없는 걸 또 외상매출금 받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때 뭘로 처리했냐면 대손 충당금을 깠거든. 그래서 대손이 확정된 금액이 회수가 되면요 무조건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합니다. 이거 잘 알아두세요. 네. 대손이 확정된 대손금이 회수가 되면 무조건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한다. 그러면 대손 충당금은 매출채권의 차감 계정이니까 무조건 대변에 가겠죠. 설정한다는 것은 이때나 같은 거니까. 예? 요 기말에 설정하는 거나 같으니까 이때도 대변에 대손 충당금이고 돈을 받았으니까 차변에 현금 아니면 보통예금이겠죠. 예, 현금 아니면 보통. 이렇게 대손 삼각비와 대손 충당금이요. 이렇게 회계 처리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당좌자산에 들어왔고요. 이제 곧 당좌자산이 끝나는데 여러분이 당좌자산 부분만 맞춰도 회계를 아주 깊이 있게 지금 들어온 겁니다. 예. 지금 하고 있는 이 회계는 기초 회계가 아니에요. 중급 회계. 중급 회계. 그래서 매출채권의 대손 설정과 대손이 발생했을 때 또 대손금이 회수됐을 때까지 알아봤고 자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기타의 당좌자산 쉬었다 하겠습니다.